지난 시간에는 퀴즈가 없어서 그냥 다른 걸 안 했고요. 뭐라고 말씀드리나? 제가 시간이 좀 바빠서 한 명 한 명 다 제출되신 걸 못 봤습니다. 이번 주에 보고서 정답이 아닌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시면 이제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있고, 또 법인세법 안에서도 예전에는 기부금 단체라는 거를 공익법인이라고 2021년부터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이라는 말이 좀 몇 가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큰 법인세 비영리법인이고요. 요거보다 더 큰 거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영리 단체 아니면 뭐 비영리 조직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도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에서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밖에 있는 단체는 뭐냐면 보통 뭐 임의단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법인격이 없는 데들은 밖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랑 차이 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우선 여기 비영리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차이가 나습니다. 여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은 뭐냐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를 한 분이나 기부한 기업들이 기부금 공제를 받는 거 아니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1번하고 3번의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데들이 거기들이 비영리법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특수법인인데 거기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들어가는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협회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협회라는 게 뭐냐면 변호사회, 제가 회계사인데 한국공인회계사회 그거 말고도 무슨 협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협회들은 그냥 회원들이 내는 회비 가지고 운영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들은 비영리법인에 해당은 되지만 기부금 대상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크게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그다음에 기부금, 그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배울 건데요.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이 있으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3월 31일까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금 단체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여기요. 용어가 바뀌어서 지금은 기금 대상 공익법인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냥 옛날 말을 말씀드리면 기부금 지정단체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들은 출연자들이 기부금 소득 공제나 아니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도 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우선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을 보시면 상경세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는 출연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무슨 돈을 받던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내거든요. 근데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게 우리나라 세법에 좀 아직까지 불완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개인들 간의 증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딸한테 돈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증자,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그게 소득세하고 증여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디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던가 뭐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생겼으면 소득세를 내는데 그 반대급부 없이 그냥 선물을 받았으면 영어로는 기프트가 되는데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돈을 받았을 때 소득세를 낼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를 낼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으로 가게 되면요. 원래 법인은 어떤 명목으로 받던지 그냥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근데 그 제가 맨날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법인이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법인세만 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놨냐면 좀 까다롭게 해놔서 비영리 법인이 비영리 사업에서 비영리 쪽에서 기부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상전세법상의 공익법인이 해당이 되면 그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영리법인 중에서 이 공익법인이 해당이 안 되는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거의 집행을 별로 안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정기금 단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지 기부금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후원자들이 기부 공개를 받으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받은 그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내게 됩니다. 이게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렇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거, 후원받은 거, 기부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대신 뭘 하냐면 3년이나 5년간에 걸쳐서 그 사후 관리를 해요. 그 기부받은 거, 출연받은 거를 잘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그 상정세법상의 공익법인의 주된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던 거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법상의 그 기부금 단체하고 상정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좀 다릅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지방세법상의 조세감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것이 있는데 주로 수입할 때 면세받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 부가세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론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 공익이 앞에 있는 공익하고 뒤에 있는 공익이 좀 다른데 그 앞에 거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고요. 뒤에 거는 특정 다수를 위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다수를 위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협회들, 뭐 변호사회나 공인회계사회나 뭐 이런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장학재단 중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충북도 출신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게 되면 그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게 아니고 이거라고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아니면 세무당국의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퍼블릭 베니핏 이쪽이 됩니다. 이건 제가 잘못 맨날 똑같았는데 이 영어를 그러니까 공익을 퍼블릭 인터리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가 퍼블릭 베니핏이라고 하는데 공식 용어는 퍼블릭 인터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요새 새로운 정부 출범이랑 관련돼서 정보 조직을 어떻게 많이 바꾸나 이런 세미나들이 되게 많은데 지난 금요일 어떤 세미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는 비영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이 허가해주고 관리하는 데들이 너무 부처가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걸 한 곳에 좀 영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호주가 비슷하게 좀 모아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을 아주 십몇 년 전부터 비영리 섹터에 계신 분들의 염원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는지 물어봤는데 그 발표하신 분이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분 얘기가
그 가버먼트 섹터하고 퍼블릭 섹터가 다른데 본인 생각으로는 퍼블릭 섹터는 그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비영리법인이 중간청의 허가 사항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그 조선시대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금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공공 이렇게 말을 막 쓰는데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원래 공익이 이 행정법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독일 쪽에서. 근데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 세법에서는 이제 다른 돼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쓰는데 세법에서 공익이 좀 달라요. 근데 뭐 이거는 저 같은 그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법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그, 이제, 우선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내국법인은 간단하게 말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 국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된 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외국 법인은 외국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그리고 다른 말이면 또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건데, 요새는 한 10년 전에 뭐 론스타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외국 법인 걸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국내 법률에 의해서 생기면 내국 법인이고, 외국 법인에 의해서 설립되는 외국 법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내국법인을 보시면 그 주식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영리법인인데 거기는 그 모든 그러니까 국내 소득이나 국외 소득이나 모두 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배울 소득세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법인세는 어떤 활동을 해서 그 돈을 벌던가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 40년 전에 법인세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게 뭐였냐면 그 법인의 불법 소득이나 아니면 법인이 어떤 도둑질을 해서 이익을 취했더라도 그것도 다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개인은 좀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리법인들은 각사업용 소득이라고 해서 매년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세금 한번 내고요. 그다음에 토지 양도할 때 세금 한번 내고 또 아주 대규모 법인들은 위안료 소득이라는 것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법인들이 이제 사업을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해산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청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청산소득을 냅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은 빨간 말을 안 써놨는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안료 소득이나 청산소득은 해당이 없어요. 청산소득이 해당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비영리법인은 이제 해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들은 그 청산소득이 있는 뭐 있으면 그걸 다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유사한 비영리법인한테 넘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해산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 청산소득을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도 청산소득을 낼 수 있는데 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마침 몇 가지 썼는데 이제 각사업용 소득이라는 것이 뭐냐면 1년간에 생겼던 이익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수익이 1000이고요. 비용이 800이면 이익이 이제 80이 이익이 200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나면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세를 낼 그 소득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인세는 순전한 증거세라고 해서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익이 생겼는지 불문하고 다 세금을 내는데 소득세는 그 세법에서 연로된 소득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그걸 원천세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크게 종합소득, 폐지소득, 양도소득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고 다시 종합소득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이렇게 나눠놨고요. 용어들이 좀 다른데 그 회계에서는 그 수익 비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순이익이라는 말도 안 쓰고 사업소득이라는 말을 쓰고 입금, 송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서는 뒤에다 또 금액자를 붙여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 그래서 금액 이런 거는 뭐냐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숫자가 됩니다. 그 다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소득세를 할 때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행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그 과세상 수익사업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은 것이 이게 이제 제조업, 도매업, 수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데 일종의 그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식 출자 지분의 양도나 부동산의 양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또 법인세를 냅니다. 그다음에 그 유용자산의 처분 수익,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나 주로 이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 가질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써 있지만 어떤 목적 사업에서 계속 3년 이상 사용했던 것들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들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에 계속 썼나 안 썼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랑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재단법인 동아시아 경제연구원 거기가 한 2년 전까지는 서울역 앞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때 이제 선릉역 옆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는데 선릉역 오피스텔이 원래 예금이 있어서 한 15년 전에 오피스텔 하나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유목적 사업용이 아니고 임대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이 1년 반 정도부터 거기 들어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서 세금 안 낼 수 있는데 예전에 계속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3년간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오피스텔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좀 고급이었어요. 처음에 사무소를 쓴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인세랑 관계없이 취득세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보통은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사게 되면
그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할 때 등록세라는 걸 내고 취득세를 내는데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 쓴다고 해서 사게 되면 뭐 조항들이 좀 따져봐야 되지만 사회복지법인, 뭐 학교법인 이런 데들은 그 취득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면제가 되긴 되는데 그것도 5년 동안 목적 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상근 책임자가 와서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 고급 오피스에 있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임대를 주고 다른 조그만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마포구청에서 나와서 고유목적 사업에 쓰지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추징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그 사무실 들어왔는데 3년 이상 안 쓰면 3년 이상 안 쓰고 매각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세법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만들어서 몇 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원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다시 고유목적 사업으로 쓰게 되면 처음에 취득 원가가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에 쓰던 시점에 취득 가격을 계산을 해서 거기부터만 그러니까 토지 양도 차익을 면세주도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조그만 데들은 토지나 건물이 없을 수 있겠지만 토지가 건물이 있는 데들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그만 데들은 별 관계 없는데 큰 기업 재단들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거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도 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금 수강생들은 거의 아마 해당이 안 되잖아 생각되고요. 이자 소득에 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됐고 여기는 법인세 과세 대상 수입의 사례를 제가 공익법인 세무 안내에서 조금 좀 보실 만한 것들을 여기다 갖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랑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카톡에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별로 관리하지 않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를 보고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국세청에다가 서면지를 해서 받아놓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우리는 비수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나중에 나와서 이거는 과세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는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제가 하나씩 설명 안 드리겠는데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어떤 조그만 단체에서 병원에 간병인들 파견 사업을 했는데 그게 병원에 간병인들이 각자 개인이 하게 되면 부가세 면세 사업이 돼요. 근데 이제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한데 법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병원이 각 개인들한테 간병인한테 돈을 주지 않고 병원이 이제 비영리법인한테 돈을 주고 비영리법인이 간병인한테 돈을 이렇게 주게 그런 시스템을 해놨더니 처음에 세무서에서는 이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부가세 사업 등록도 안 하고 했는데 몇 년 있다가 감사원에서 세무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거는 부가세 과세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치가 추징당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선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고 했으면 간병인 받은 거에서 10%씩 그냥 세금을 그냥 냈으면 됐을 텐데 한 몇 년치를 몰아서 추진하게 되면 그게 매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좀 있었는데 그 대표를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고 어느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이제 법률상의 대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이 법인에서 세금을 못 내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가 저기 대표도 꼭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에게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개인한테 법인 세금이 엄청 넘어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익사업력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셔야 되고 법인의 대표는 그렇게 마음대로 막 빌려주고 그러면 함부로 빌려주면 나중에 큰 거 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장학법인 그러니까 장학재단들의 임대사업은 이건 당연히 수익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교회나 사찰들에서 신도나 아니면 방문객들한테 음식을 제공 무상으로 제공하면 관계없는데 실비 변상적으로 돈을 받으면 약간 까다로운데 이익이 안 나면 뭐 그냥 수익사업이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근데 카페 운영하면 당연히 과세사업이고요. 이거를 개인한테 빌려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임대사업이라고 봐서 과세가 되고요. 서점하는 경우 이것도 다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나 사찰들이 세물 이슈가 없어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문중에서 전답을 농업표 부연에 하면 이것도 수익사업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는 그냥 수익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법인세는 안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써 있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국세청 어떤 세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담당 그러니까 주소지가 안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세청 콜센터가 있거든요. 국세청 콜센터에 물어보기도 할 수 있는데 국세청 콜센터에 계신 분들도 자기가 담당하는 세법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변화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서 답변을 받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조사관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예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서면 질의하고 세법에서 사전 답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익명으로 안 되고 둘 다 꼭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양쪽이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공식 과도관청을 구속을 해서 이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을 받은 거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다른 세무조사관이 다른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쪽은 뭐냐면 구속력은 없지만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큰 세무 이슈가 있지는 않겠지만 세무 이슈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법 해석 쪽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카톡에다가 보냈지만 보통 비영리법인들이 수익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고위번호증만 가지고 있는데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법률상으로는 법인사업장의 수익사업 신고 따로 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그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게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게 맞고요. 보통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가지고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하게는 두 개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이 법인세는 그러니까 우선 세법보다는 회계도 상당히 좀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도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회계라는 말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무회계라는 게 이제 세무상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거 이렇게 되는데 그 4대 보험이나 아니면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회계를 몰라도 그냥 그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자녀보험법에서 얘기하는 거 알면 그 계산 다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그냥 그 회계를 몰라도 그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그 하라고 하는 것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인세나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개인들의 사업소득세라는 거는 그 회계를 상당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무회계의 가장 핵심이 법인세회계인데 그래서 회계를 모르는 분들은 사실 이 법인세 하는 걸 굉장히 어렵고 모를 수 있는데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결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회계상의 이익이에요. 회계상의 이익하고 세무상의 이익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조정을 해줍니다. 요거를 여러 마리 나왔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무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과거에 결손금이 났으면 혹시 이렇게 계산한 게 이게 플러스면 그 소득금액이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결손금이 되는데 2월 결손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 연도에서 그 손실 난 것들을 이번에 그냥 다시 빼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2월 결손금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비과세소득 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2억 원까지는 10%고 그다음에 2억 원 초과되면 20%.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이런 데서는 이걸 더 낮추자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이런 데서는 법인세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는 좀그 법인세 가지고 논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거는 조금 세액 감면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기납부 세액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그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은행 예금 이자 이런 데서 그 원천 징수를 당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을 해서 세금을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입금, 여기 세무조정이라는 건데, 그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계상에는, 그러니까 매출에서 뭐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을 내거든요. 근데 그 용어가 다른데, 법인세에서는 입금하고 성금, 각선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밑에 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접대비 같은 게 있거든요. 접대비는 그 회계상에서는 그 기업들 내부에서 내부 통제를 하면서 뭐 부서별로 얼마 쓸 수 있다 아니면 임원별로 얼마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내부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접대비 성금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서 뭐 기본이 월 3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그 접대비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게서는 접대비를 뭐 1억을 썼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접대비 한도액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1억을 차감해서 이걸 계산을 했는데 그 초과되는 4천만 원 그거는
접대비 송금 한도 초과액급에서 송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접대비를 여기서도 1억을 냈으니까 여기서도 1억을 빼면 되는데 1억을 안 빼주고 6천만 원만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송금불산이라는 게 뭐냐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1억에서 1,000초과를 차감을 해서 여기서는 접대비는 6천만 원만 계상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무조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써놨는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원래 퇴직급여라는 거는 세법의 회계에서는 기말연재 사람이 다 그만뒀을 때 얼마 할 건가를 비용으로 잡게 돼 있는데 세무상으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충당이 맞습니다. 어, 회계에서는 그렇지만 세무에서는 실제로 퇴직을 안 했으니까 원리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은 별로 관계없지만 법인 수용차를 가지고 개인 용도로 많이 쓴다고 그래서 수용차에 대해서 저기 음, 그러니까 회사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우리나라는 주로 세무상의 비용보다 회계상의 비용보다 세무상의 성금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성금물산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입금불산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보통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수익보다는 이쪽이 이렇게 작아져서 이익보다는 여기에 적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회계상의 이익보다는 여기에 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우선은 법인세법에서는 목적사업, 비수익사업 이런 말을 안, 목적사업, 그 다음에 목적의 사업 이런 말을 안 쓰고,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수익사업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용은 없지만 비수익사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견세법상에 있는 말인데 상견세법상에는 요거를 말을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안 그러고 공익목적사업이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만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병원들의 경우에는 원래 병원들이 고유목적 사업인데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의료 사업은 다 과세 사업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은 아니지만 이자 배당 같은 것들도 다 수익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저기 입장객들한테 입장료 받는 거 그게 고유목적 사업이지만 세법에서는 수익 사업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것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하고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일 거랑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를 꼭 염두에 둬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유목적 지출하고 상정세법상의 고유목적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서 얘기하는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거는 좀 뒤에 얘기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때문에 얘기를 나오는데 고유목적 사업이 뭐냐면 말은 또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설립 목적으로 직접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여기 나오는 수익사업 위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법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 그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경세법상의 공익목적 사업은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정관상의 그 고유목적 사업에다가 이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기서는 공익목적 사업 등에 포함이 돼요. 거기에 법인세랑 좀 다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이제 출연, 뭐 기부나 후원받은 재산을 그 다른 공익법인에 넘겨주는 거.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데 넘겨줬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그 후원받은 기부금을 다른 데 줄 때 여기 해당되지 않도록 그 면밀한 검토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거랑 관련돼서는 요새 그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돈을 보내잖아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우리나라 법에 의한 그 지정기금 단체가 아니라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한데 그 국내에 있는 그 지정기금 단체 거기에 돈을 내야지만 그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받은 단체도 그 이거를 만약에 어느 단체가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목적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에 보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크라이나 돈을 받은 것들도 그 보낼 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게 되면 증여세 이슈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좀 어려운 건데 예전에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낸다고 얘기했는데 과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는 이렇게 뭐 61년부터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거 써놨는데 그 한 1988년까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율하고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이 달랐어요. 근데 89년에 91년에 어떻게 바꿔놨냐면 차등세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89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표 이렇게 나왔던 거에서 이자 배당 여기 아까 나왔던 예전엔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그 이쪽 거를 89년인가에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면 수익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 목조 사업에서 사용하는 통장에서 이자가 나왔다든 이런 것들도 다 과세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고 이게 비영리법인도 이자 배당에도 다 세금을 내도록 바꿔놨는데 그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94년부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을 그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예금이자하고 배당은 100%고 이 예금이자도 저기 은행 이런 데서 받은 건 100%고 그 영업대금이라고 해서 일반 기업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되면 그건 100%가 아니고 50%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가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한 1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되는데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그 수익 사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non-related inco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비영리법인들 그 본연의 사업이랑 관련 없이 관련 없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겠다 하겠다고 이게 1950년대부터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이제 구세청에서 봤더니 그 비영리법인의 탈을 쓰고 영리 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를 이제 영리와의 차별을 두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미국도 이게 related income이냐, non-related income이냐 이거 가지고 분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일본 걸 베껴서 많이 들어왔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이제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봤더니 허가 자체도 잘 안 내줬지만 공익법인에 대해서 세금 내는 제도가 없어서 미국이랑 비슷하게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수익사업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Profit Making Acti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익사업이라고 말하는 걸 좀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미국 애들이 일본 정부한테 권유했던 말이 뭐냐면 비영리법인이 프로핏 메이킹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굉장히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뭘 만들었냐면 과세를 하긴 하는데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을 고위목조 사업한테 넘기게 되면 그거를 내 기부금으로 가져겠다 이런 제도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세를 하긴 하지만 거기서 생긴 이익을 수익사업에 있는 거를 고위목조 사업으로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이 되니까 그냥 거의 면제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게 요새 좀 어려운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은 2008년에 공익법인 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일본도 이제 수익사업하고 고위목조 사업하고 서로 다른 게 막 있었는데 2008년에 어떤 걸 했냐면 새로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들의 경우는 공익법인 목조 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익사업 과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고위목조 사업준비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1994년도에 들어왔는데 비영리법인의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잘 모르고 저희 회계사나 세무사들도 이 비영리법인 쪽을 잘 안 해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잘 몰랐다가 몇 년 전, 3, 4년 전부터 이걸 굉장히 제가 비판들을 많이 하고 바꿔냈는데 그래서 구체적 있는 사람들이 농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비영리법인이나 작은 비영리법인이나 이 고위목조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꼭 추징세액이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금 수강생들인데는 그렇게 큰 규모가 있지는 않지만 수익사업이 있으면 고위목조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해서 세금은 절세는 하긴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게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이 슬라이드 드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위목조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준비금인데 실제로는 이번 기회에 비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충당금이나 준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번 기회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리저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 법인격에 있는 일단 비영리법인들하고 그 다음에 세법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데들은 고위목조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단체들은 설정이 안 되지만 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뭐냐면 그 일본식으로 그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고위목적 사업으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에요. 이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선은 설정 금액이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100%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으면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은 100%할 수 있습니다. 배당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은 50%만 해당이 돼요. 근데 다만 공익법인법에 의한 장학재단은 80%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이런 데들은 100%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를 장부에다 바로 반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그 세무조정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무조정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데만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까다로워요. 그 지금 결산조정만 보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그냥 1,000원이라고 얘기하면 그 예금이자가 1,000원이었으면 예금이자에 대해서 고위막도 자금준비금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100%. 그렇게 되면 부채에다가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운용성과표에다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는 환입이 없는데 여기 글씨청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면 이거는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보낸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현금으로 보내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정한 요 준비금을 그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다 현금을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꼭 현금 안 주고 그냥 회계상의 대체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수익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적사업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여기 현금을 받은 거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수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수입이라는 기정감을 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처음에 설정할 때는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천이 부채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거가 전입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출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이나 예금이 나가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이만큼을 없애는 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번 계산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금 한 번 나가고 무슨 사업비 하고 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여기 부채를 쌓았던 거를 없애고 그만큼을 환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이거 약간 다른 데 걸 좀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 오늘 동영상은 공개를 하면 안 되겠어요. 우선 그 총회연금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어, 여기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연금을 받아서 그걸 기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이번 그 건데요. 보시면 그 고위목적 자업준비금 그 설정하기 전까지 그 이, 돈을 그 운용해서 그 받은 그러니까 얻은 수익이 한 398억이니까 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연금액 요게 이제 그 연금액이라는 요게 뭐냐면 법인사업장의 수익 사업이고 요 연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적 사업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비수익 사업이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목사님도 은퇴하고 돈을 계속 지급하니까 167억 정도 이제 손실이 났어요. 그게 이제 설정된 금액인데 그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한 게 얼마냐면 거기다 120억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복잡하지만 위자 배당에 대해서는 100%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50% 하는 금액이 이제 숫자가 되고요. 동일한 숫자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년도에 계산을 했다가 이번에 그 쓰고 나서 환입하는 금액이 환입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이번에 그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한 금액, 이자나 배당에는 100%고 기타에 대해서는 50%고 이 환입액은 그 실제로 사용해서 그 환입한 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저기 3일회계 법인에서 2019년도에 냈던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복사를 해놓은 건데 요게 지금 여기 설명드린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분이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지금 좀 오해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기 과세 이연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하고 나서 저기 5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환입하게 되면서 납부하게 되는데 고위목적의 사업에 그냥 실제 사용했으면 과세 이연이 아니고요. 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5년 뒤에 가서 환입할 때 그때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근데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홍익대학교도 회계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저기 몇 년 전에 몇 억씩 추징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회계 처리 환입 처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장부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세무서에 나와서 이거 왜 환입 안 했냐고 그러면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위목적 사업은 진짜 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거를 저기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들한테 이거 회계 처리를 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 지금 수익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데 이자만 있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신고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또 교회 걸 말씀드리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까지는 이거 환급받은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담당하는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환급 받아주겠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당연히 신청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걸 신고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고요. 근데 그냥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환급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자 금액이 좀 있으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에 신고를 하고 나서 환급 받을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토지나 건물 야도 차익이 있으면 법인세를 따로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합산 신고를 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게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걸 내가 하는 게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있으면 이것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부금하고 접대비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기부금하고 그 기부금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 보는 건데 접대비는 그 기업들이 업무랑 관련된 게 접대비고요. 기부금은 업무랑 관련 없는 것이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나 세무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세법에서는 그 업무랑 관련 없는 거는 원래 비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사업 공헌, 그다음에 개인들의 뭐 공헌 이런 것에 관계돼서 기부금을 비용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한도가 좀 있어요. 또 하나 뭐 여기서도 기초 강의인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법인 기부금이 개인 기부금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법인 기부금보다 개인 기부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비판하는 교수님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는 회장님들이 어디다가 큰 금액을 기부하면서 개인 돈 가지고 하지 않고 회사 돈 가지고 하면서 자기 이름 낸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부금 하는 거 원래 까다롭게 보기도 하지만 거의 부자들이 자기 개인 돈 가지고 기부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 기부금도 있고 개인 기부금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법인 기부금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종교 기부금이 좀 많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은 여러 용의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민법에서는 증여라고 얘기를 하고 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이라고 하고 법인세 도서세에서는 기부금이라고 얘기하고 상경세에서는 출연재산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이 사회복지법인 회계 쪽에서는 후원금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회계에서 정의한 건 아니지만 회비 중에서도 기부금 성격의 회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회계상 용어가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쓰는데 세법에서는 송금,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를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 여기서 우선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세법에서는 뭐냐면 현금주의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약소금 같은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약소금을 교부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약소금이 결제되는 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법상의 기부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옛날 건데요. 그냥 지금도 쓰게 되면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의료사지 기부금, 공개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정기부금이라는 거가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지정후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정후원금은 뭐냐면 용도를 지정하는 거가 지정기부금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법에서 성금이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기부금들을 지정기부금이라고요. 이 밑에 있는 공제제외 기부금 이거를 세법에서는 지금은 그런 말도 안 쓰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정기부금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기부금이고 요거는 비지정기부금은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를 비지정기부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법인 쪽을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용도를 지정한 거는 지정후원금이고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은 거는 비지정 후원금. 지정, 비정이라는 말은 똑같고 뒤에 후원금이냐 기부금이냐 다르지만 뉘앙스라든지 뜻이 좀 다르다는 거죠.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말을 그 지정기부금 이런 말을 다 없앴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코드는 다 똑같은데 여기 1번이 이제 여기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에 있는 거 이게 과거의 법정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치자금기부금이고 정치자금기부금은 법인들은 못 내고 개인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코드 40이 나오는 거가 그 지정기부금인데 요거를 요새는 어떻게 바꿔놨냐면 법인세법 24조 제3항 1호 2항 여기는 2항 1호 뭐 3항 1호를 바꿔놨고요.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도 법인은 없고 개인만 저기 들어있습니다. 그 법인들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 법인들이 이거 종교단체 기부금 내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 거가 우리사주 기부금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법상의 필요경비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 과거의 비례정 후원금을 이렇게 코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랑 또 거의 비슷하긴 한데 2020년 10월 12월에 법인세법을 바꿔 나서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에도 이렇게 그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들어와서 그 법정 예전에 기본단체를 그 공익법이냐고 또 우리 공익법 이렇게 말을 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기부금 세액공유 우선 보시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다른데요. 우선은 법인의 경우에는 상금산이니까 비용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 얘기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바꿔놨는데 그 예전에는 개인 여기서 비용으로 얼마를 빼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세액 공제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법정기부금은 개인들의 경우는 100%할 수 있는데 법인들은 그 소득금액의 50% 한대고 지정기부금은 법인은 소득금액의 30%인데 그 개인들은 소득금액의 30%고 종교단체는 10%만 되고 한도는 이렇게 되고요. 개인들의 세액공제는 2천만 원 이하는 15%고 초과되는 거는 30%. 작년에는 이게 35%까지 2021년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하시는 분 저도 이거 보는데 이거 누가 물어보면 그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맨날 표를 보고 하는데 그 뭐 50% 한대 됩니다. 10% 한대 됩니다. 이런 것들 꼭 외울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개인들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2천만 원 전까지는 15%고 초과는 30%가 됩니다. 이것만 그 암기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23조 3호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20분 남았죠. 좀 머리가 아플 텐데 한번 보시면 그냥 그 매출이 60억이고요. 비용을 다 빼고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6억인데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 6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하는데 그 2억 원까지는 10%거든요. 그래서 그 2억이 10%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6억 중에 그래서 2억을 초과한 금액이 4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20%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법인세가 얼마 나오냐면 6억인 법인은 법인세가 1억 원이 나오고 지방소득세를 포함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10%를 더 내기 때문에 그 총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3천만 원을 이제 그 기부했을 때는 그 이제 여기 앞에 있는 2억 원에 대한 건 똑같게 되고 4억 원에서 3천만 원을 뺐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게 되면 그 9,400만 원이 돼서 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그 20%가 될까? 이게 2억을 초과하는 그 법인의 경우에는 20%를 곱하면은 지금 세금이 그 660만 원 정도 작아졌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텍스 이펙트가 되고요. 그, 그, 이익이 6억이 아니다. 2억밖에 안 됐을 때는 이게 20%가 아니라 10%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10% 지방소득세를 그 포함하면 330만 원 정도 그 세금을 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애들은 이게 어떻게들 얘기를 하냐면 그 세금을 낼 거냐 아니면 기부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라리 세금 내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기부를 해서 그 저기 어, 사회공헌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그냥 텍스 먼저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그 본인들의 처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더 복잡해져 가지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건데 그 여기는 지금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 이렇게 써놨는데 어, 먼저 법정기부금 거를 계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아까보다 좀 복잡한 거는 뭐냐면 그 저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한 그 기부금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어음으로 지급한 거는 여기서 지정기부금에서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성금 그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월 결성금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달라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보면은 요거는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을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계산을 한 번 한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뭐냐면 복잡하지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앞에 보면 세무조정이 나오거든요. 그거 계산을 하고 다시 요 숫자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금 내기 전 숫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어음 지급 기부금은 인정이 안 되니까 다시 빼주고 그래서 그 요게 이제 기부금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숫자가 되고 거기서 이월결손금이 있으니까 다시 이걸 빼고 나서 그 이제 법정 기부금은 50%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한도액이 7,200인데 그 법정 기부금 내는 게 5,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거가 이만 1,700이 됩니다. 여기는 그 2억 7,900이 있는데 2월 교수금은 똑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미 아마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포함을 해서 기준 금액이 이제 8,900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10%가 8,900인데 지정 기부금 낸 숫자가 4,800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옵니다. 이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뭐냐면 그 어, 아까 성분산 불산익별 세무조정 같은 세무조정에서도 이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이게 한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건데 그, 그 개인 거를 보시면 여기서는 우선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의 100%까지 해주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또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이쪽이 되거든요. 그때는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30%, 그 다음에 그 종교단체 지금은 10%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4천만 원 소득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은 30%니까 그 1,2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법정기부금은 그 100%니까 4천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지정기금이 한도가 초과되게 되면 그거는 그 다음 연도는
그 이율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지정기부 한도는 그 여기 1,200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한도가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그 기부금을 2천만 원 하더라도 이번에 이번 기회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한도가 2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법정 기부금은 한도가 4천만 원까지니까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1,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되고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30가락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이것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과거 아마 그렇게 들리죠. 작년 1월 달에 2021년만 세액 공제를 30%가 아니라 35% 하기로 했는데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2022년은 이게 35%가 아니라 다시 30%를 내려갔을 거예요. 확인 안 해봤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부문화연구소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온 건데 우선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0%인데 10만 원까지는 100%다 해주는데 10만 원 초과는 15%까지 해주고 3천만 원 초과하면은 25%. 사실 이렇게 많이 초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없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법인들은 아니고 개인들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근데 아까 100%고 우리사주는 이제 50%까지면 되는데 여기서 100%가 된다고 했지만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보시면 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A, B를 뺀 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다시 요 C까지 뺀 숫자의 10%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정기단체 기부금은 10%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정기단체 기부금하고 그냥 정기단체 아닌 기부금이 있을 때는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거는 정기단체 기부금은 10%만 할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정기단체 이외 기부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숫자가 되고요. 이거는 정기단체 기부금이 없을 때는 그냥 30%. 그리고 왜 정기단체 기부금은 10%밖에 안 해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정기단체는 결산들을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지정기관 단체에 비해서는 한도가 적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세액 공제는 그러니까 15%,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 작년에는 35%까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숫자가 보시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복사만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지정기부금이 비정규라고 그랬는데 지정기부금이 정규기부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지정기부금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는 위에다 써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는데 면밀하게 보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는 한도는 저기 우리 단체가 지정기본 단체다. 그러면은 후원하시는 분 소득의 30%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도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세액 공제가 되는 거는 소득 금액의 30%가 아니고 기부금 한 금액의 15% 아니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건 30%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시 같은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단체별로 이게 법정기부금이냐 아니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건데 각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지정기부금 단체만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요거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 것이 되고 법인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도 똑같은 같은데 개인들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했을 때 하루당 5만 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공제받은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에다가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정기부금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법인세법에다가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그 노동조합 교원단체 하는 것들도 기부금이 되고요. 다시 외국이랑 보면은 외국은 노동조합에 그 지출하는 회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그냥 회비로 그냥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기부금 민간단체라고 그래가지고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에 해당이 되는 거, 그거는 소득세법만 인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곳에는 거기는 법인기부금을 못 받고 개인기부금만 받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기부금단체에 법인이 후원을 하면 그거는 기부금 공제를 못 받는 어, 그 뭐죠? 50번 코드의 기부금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를 보면은 과거에는 법정기부금 단체가 많았었는데 적십자사나 한국자단 이런 경우도 그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바꿔놨어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학술연구자단 이런 데들도 그냥 당연히 그 지정기부금 단체였는데 지금은 지정 신청을 통해서만 지정기금 단체가 돼 있어서 동아시아 경제연구도 과거에는 학술연구단체로 그냥 지정기금 단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 지정 고시를 받아서 하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할 때 뭐 필요한 것들, 요건 같은 것들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지금은 작년부터는 이거 신청도 주무관청으로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서 바꿔놨고요. 그래서 세무서로 바뀌니까 일부 비용단체들은 대표들 뵈면은 사무소가 오히려 더 무섭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 법인격이 없는 데들 경우에는 신청을 행안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구세청에도 안 하고 행안부에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법인세는 구세청에서는 3개월마다 하게 되는데 여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다르고요. 요건 같은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요새는 구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지정한 데들의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항전 수자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2017년에는 법정기본 단체가 됐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법정기본 단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정기본 단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놨고요. 동아시아 경제연구원 여기는 뭐냐면 2020년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5년 동안 했는데 요새는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울지방 변호사회를 했는데 여기가 협회거든요. 근데 협회라서 지정기본 단체가 안 되는데 거기 몇 개월 전에 물어봤던 거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협회들의 경우에는 지정기금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은 과거에는 이렇게 발생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전자기금 영수증으로 바꿔놨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연간기금 모금의 실적을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공시하도록 됐는데 요새는 과거에 작년 이전까지는
연간 기본 모금의 활용 실적하고 그다음에 상증세법 양식이 달랐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도 그 무방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위원하는 것들 뭐 세무서에 내는 시적인 인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켜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 카톡방, 채팅방에 써주셔도 됩니다. 신국장님 그 이해가 되셨나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랑 환입액은? 오늘 제가 너무 빨리 나갔나요? 네. 다른 질문 있나요? 이 분 남았는데 좀 너무 빨리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저께인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기부 공개하는 거 어려워요. 맞아요. 그 퀴즈에 보시면 좀 어려운데 그 기부 공개하는 걸 퀴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난주 출석 체크를 좀 늦게 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보내신 분들 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